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한미일 3국 협력의 역사가 이번 캠프 데이빗 회의 전후로 바뀔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일면 탑으로 이 사안을 다뤘죠. 중앙일보,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협력 새 틀 짰다. 조선일보, 국제질서 저해 한미일 협력체 중국 겨냥했다. 반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미로에 빠진 한국 외교, 국익은 시계제로. 오늘 1부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와 중국 쪽 반응을 주요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김희연님께서 변호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가 휴가를 간 적이 있었던가요? 예, 되도 않는 농담을 해봤습니다. 예, 금요일날 제가 하루 휴가 내고 목요일날 방송 끝나고 떠나서 이제 어제 밤에 돌아왔거든요. 며칠 좀 쉬다 왔죠. 금요일은 턱수염과 콧수염이 많은 제 친구가 아주 잘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샵 1035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SBS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인데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한미일 정상이 현지 시간 18일 공동 위협에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어민 대표 면담에 이어 내일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30대 최모 씨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늘 뉴스 온 더 블락은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죠.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모였는데 이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내용이 정해졌죠? 자,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요, 일단 3개의 문서에 합의가 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그다음에 3자 공약, 이렇게 3건이 체결이 됐고요. 원칙, 정신, 공약이요? 네, 자, 이 사실상 지역 내 독립협의체로 한미일 관계를 끌어올리자라는 데 합의가 된 겁니다. 네. 자, 정상회의는 당연히 매년 한 번 이상씩 하자라고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는 서울에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상회의뿐만이 아니라요, 외교, 안보, 산업, 고위 당국자 간 회의도 1년에 최소 한 차례는 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을 조율할 여러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렇게 원칙, 정신, 공약 이렇게 3개 문건이 나오면서 한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미일 협의체가 준 나토식 동맹으로 진화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긴 있던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의 반응이 좀 반발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 입장은 어때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라는 게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포착이 됩니다. 예. 이 공동성명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우려 대상이 중국이다. 요걸 적시한 것도 조목조목 나열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불법 조업, 또 해양 분쟁 이런 것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례들이 지금 나열이 됐어요. 네,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 성명에서 중국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의 초점이 중국에 맞춰져 있다라는 네.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요. 자, 중국에서는요. 이제 중국의 관영통신과 정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폐쇄적이고 지정학적인 작은 패거리를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발산한 냉전의 기운에 전 세계가 한기를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자, 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요. 중국의 적개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협이다. 이런 글을 내놓았고요. 예. 영국 가디언은 일요판 사설에서 이 중국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 군사적 압박을 신냉전 말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자, 일단 이 한미일 협의가 혹시나 이 준군사 동맹이 아니냐.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대만 해협이나 이 센카쿠 열도 분쟁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이 자동 군사 개입의 의무를 지는 동맹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동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침략받으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동맹 수준의 의무 사항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자는 이 정치적 약속일 뿐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 얘기 좀 해볼게요. 한미일 정상회의 갔다 와서 기시다 총리가 국내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후쿠시마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일쯤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을 결정한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귀국한 이후에 바로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습니다. 이 오염수 방류 설비들 둘러봤고요.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방류 안전과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가 이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이제 현장에서도요 기자들이요. 자, 그러면 방류 시점이 정해졌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들은요 이제 내일 강요회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류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 방류는 거의 뭐 유력시 되는 분위기고요. 예. 이제 일본 어업인들의 반대를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관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현지의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내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만큼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예. 자, 귀국 후에 첫 방문지로 후쿠시마 원전 택한 거는 그만큼 일본의 방류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신림동에서 출근길에 성폭행을 당한 분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자, 경찰이 이 신림동공원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바꿨습니다. 원래 검거 당시에는 강간상해죄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 최 씨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그제 오후 숨지면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이 머리와 가슴 부위를 굉장히 크게 다쳤고요. 내내 위중한 상태였다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경찰은요 이 최 씨가 이제 그제 구속이 돼 있는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넉 달 전에 샀다고 합니다. 계획 범죄라는 거죠. 네, 오랜 계획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디지털 포렌식, 그다음에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최 씨에 대한 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예.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늘 부검이 실시됩니다. 알겠습니다. LH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가 최근에 많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LH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았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네, 일단 이게 문제가 됐던 게 LH 직원이었다가 그만둔 분들이 감리나 용역, 설계에 가서 다시 이제 정관예우처럼 이 잘못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이 LH가 전직 LH 직원이 속한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LH는 앞으로 용역 업체 선정 시에도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받고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2급 이상 퇴직자만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 나머지 직원들의 재취업 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짧게 좀 해보죠. 정치권에서 이동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었잖아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트렌드가 요 송부 기한 뭐 하루 이틀로 굉장히 짧게 잡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바로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16번째 야당 동의 없는 국무위원 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인데 관악구의 한 여고생이 학 등굣길에 사라졌다. 뭐 이런 실종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종된 것을 알려주는 여고생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영등포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보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온 더 블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 처음으로 중국이란 단어가 명시됐다고 합니다. 자,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을 우려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희련 교수와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 반응 그리고 차이나 리스크라고 불리는 중국 경제 상황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에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우려한다. 남중국해 불법 해상 영유권 주장과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 있었던 푸놈펜 선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가 좀 강해졌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강한 톤으로 좀 비판한 배경,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그 핵심을요. 예. 그 미국을 위시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 채택한 문건의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그 국가의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이게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긴급 상황이라는 게 만약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북한 문제일 것이고요. 예. 일본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면 충분하고 예. 그 일본 문제는 미일 동맹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공급망과 같은 경제 문제에서도 예. 그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 쪽에서 반응 나오고 있어요? 주말이라도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그렇죠. 아직 없는데요. 저 외교부 네. 공식 논평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일단 관영 네, 통신들의 반응만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을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공식 반응이 나올 텐데요. 아, 오늘 오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화사라든가 하는 중국 관영 언론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응들을 약간 살펴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첫째는 한미일이 신냉전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포위 작전을 폐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국 내정에 그러니까 대한 중국 간섭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포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건에 등장하는 그 국가들 보면 그 총 5개 나라입니다. 그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인데 예.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봉쇄와 견제 대상으로 지목을 한 반면에 예.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협력과 지원 대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건 내 편으로 가르고 예. 진영 간 대결을 조장하는 신냉전을 공식화한 것이다라는 게 중국 측 주장이고요. 예. 경제적으로도 한미일이 공급망 삼각연대를 구축한다거나 핵심 기술 보호에 나선다거나 이런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중국 봉쇄다. 궁극적으로 중국이다라는 네. 게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최고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양안 문제, 대만 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미일 이 3국이 이 중국을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 기술적으로나 포위를 한다라고 중국은 느낄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제 중국의 대응책이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중국 나름대로 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당장 급하게 보면 네. 지금 한미일에 맞서서 북중러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북중러 세 나라 관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미국에 대한 군사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 이제 북한을 참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국 산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예. 다시 개입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 반대로 생각하군요. 예, 북한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면 말씀은 한미일에 대응하는 어떤 북중러의 공고한 어떤 협력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북한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 사안으로 국한한다면 한반도 사안에서 북중러가 이른바 그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한미일에 대응하는 구도로 군사적으로 나오기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이고 생각해야 할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건데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동안 북한의 물심양면으로 적잖은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근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유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예. 만약 러시아가 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런 점에서도 중국이 과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또 주말에 있었던 보도인데 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이 대만 해협에 공군기를 출동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역시 이거는 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또 양안 문제를 거론한 거 이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이제 이번에 했던 대만 주변에서 한 무력 추이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최근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기 위해서 라이친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미국 경유 자체를 갖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지난번 이제 차이잉원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서도 미국 경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차원이 아닌가 중국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국과 워낙 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나 또 중국이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딱 걱정되는 게 중국이 다시 한번 한학년 뭐 한한령 이런 거를 발동해 가지고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있습니까? 중국 이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중국 언론들의 그 보도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예. 이번 결정으로 몇 세대에 걸쳐 수십 년 동안 예. 그 대가를 치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네. 이 얘기는 중국이 일회성 보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 경제정치, 외교, 군사, 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서 예. 그것도 장기간 동안 보복을 하겠다는 뜻 아니냐. 어허. 그렇게 읽히는 제목들이고요. 예. 물론 당장 그런 조치들이 뭐 시리즈로 발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씩 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요. 예. 그 대다수 중국 언론들을 보면 우리와는 달리 이번 합의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못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문건에 나온 것처럼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의무를 갖는다거나 그 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력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도자가 바뀌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예. 그게 곧 이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지금처럼 친일본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친중국 정책이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겠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계가 네네. 예, 교수님. 앞서 이제 중국 사설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네. 사실은 사드 이후에 사드 발표 이후에 한한령 뭐 이런 거 발동하면서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걸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과는 좀 거리가 멀게 나가는 건데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중국 단체 관광객을 푼 거는요.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달 말에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예.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 이른바 자기들도 그 관광객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참관을 해줘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도 다 많이 나가야만 항공편도 증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뒤따라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 스스로 필요. 다시 말하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중국 내수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뭔가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광이라는 해외 여행에다가 이른바 교환점을 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단체 관광도 이제 처음으로 풀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 사안 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보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예상으로는 다시 한번 중국이 한한령 뭐 이런 거 발동해가지고 유커들 한국 못 오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에 들으냐가 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근데 물론 중국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당장 번복하기는 그럴 것이고 아마 만일 그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금 한국인들이 중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 입국 비자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줬거든요. 예. 그 간소화시켜준 게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 12월 말 한시로 끝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지 않겠나 그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정법대학교의 문희련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세 개의 문건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외부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 이게 어떻게 강화된 것인지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캠프 데이빗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의 이 문건 3가지가 채택이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기존의 협의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요. 3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어떤 주변의 위협이든 사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coordinate our response.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공조한다. 아하. 그 말은 뭐냐면 단합해서 대응한다. 예. 예, 소위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끼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응과 방향에 있어서 단순히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안보의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위 겁니다. 말하는 경제 안보 뭐 이런 부분에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안보가 얘기하는 게요. 예. 그 혹시 선생님 다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IEM이라고 예. 해서 디플로마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밀리터리, 이코노미. 그러니까 자 소위 외교, 정보, 경제, 안보 이게 다 그러니까 군사 이게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를 하냐면은요. 뭐 국방장관만 얼굴 보자라고 혹은 아니면은 뭐 외교장관만 얼굴을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장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산업장관 들어가 있죠. 예. 경제장관.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 나왔지만 정보 수장들도 모여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통합된 노력으로 그야말로 진짜 단결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3국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준 군사 동맹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 동북아판 나토의 출현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너무 앞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해석이 맞습니까? 일단 방향성에 있어서는 3국이 어떤 공통의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방향성에 있어서 3국이 어떤 그냥 단순히 공조 이상의 예. 단합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요. 이걸 군사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현재까지 수준에서는 동맹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예. 내가 전쟁하면 나도 같이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자동 개입 조항?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쟁한다고 일본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예. 사실 우리가 말하지도 않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일본에 뭐 센가쿠 열도에 러시아와 분쟁 예. 생겼을 때 우리가 자동 개입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예. 그걸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군사 장비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그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심하게 얽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예. 아니 뭐 그런 동맹 수준의 자동 개입 이런 것도 없는데 예. 그럼 한미일 협력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안보에 예. 무슨 도움이 돼? 예. 라는 시각에는 어떻게 자, 답변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요. 사실은 제일 핵심인 것이 지금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위 공급망을 하나로 묶고 블록화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인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갖고 굉장히 막 우리나라를 굉장히 희한하게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해서 대항한다.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군사적인 이런 것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뭐 경제를 포함해서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북핵 문제일 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한미일이 협력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큰 장점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과 우리는 한 몸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예. 미국이 생각하는 안보 목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 목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실적으로?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를 봐도 미국 입장에서는 ICBM 개발되는 게 되게 걱정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되는 게 걱정이란 말이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난 거는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거의 다 개발 다 완료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를 다 공격할 수 있게 됐는데 ICBM으로 미국 공격할 것까지는 아직 조금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약간 미적미적해버리고 발을 뺀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해 나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 뭐 언제나 일본 북한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 납북자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거 해결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돈을 확 줘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제재망을 깨버리고 뭐 자기네 국민만 데려오는 거에서 만족한다. 예. 이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 미국과는 지금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한미일 협의보다 더 강력한 그렇죠. 이 야권에서만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한미 동맹이 굳건한데 예. 여기서 일본과 협력 더 들어온다고 예. 우리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예, 예. 북핵에 대한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이런 것도 예.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예. 저 전략 자산이나 정보 자산 통해서 충분히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그런데 일본이 예.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어떤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밥 먹는다고 라면 안 먹나요? 약간 좀 농담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미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것이 역할을 해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자체가 이제 이걸 다 혼자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슬슬 버든을 지금 주변국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누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동북아 쪽에서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미리 이 관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지분을 확보를 안 해놓으면 예. 나중에 되려 일본한테 좌지우지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서 적극적인 룰을 찾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인 맞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동맹도 아니고 한미일 3국이 뭐 예를 들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각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장 내년에 미국 대선인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오면 예. 또 일본이야 뭐 사실은 뭐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 예. 이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일만의 기대를 중국 측도 가지고 있다고 앞서 예. 저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던데. 중국이 미국한테 그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든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 트럼프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협력 체계 갖춰놓은 거를 트럼프가 무너뜨린다? 예. 그거 재선 완전히 물 건너가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렇게 미국의 압박 기조는 예. 유지될 거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미국 때문에 없어질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예. 되려 우리나라의 정치권들이 굉장히 이게 좁기 때문에 시야가 예. 국제를 못 보고 국내 문제만 보기 때문에 되려 이제 국내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엄청난 사실은 그 어떤 압박과 피해를 좀 예.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으로요.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장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예. 어떤 형식으로는 보복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 양안 문제에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우려도 있잖아요. 결국 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저 일부 외신의 관측도 있던데 뭐 가정적 상황이지만 예. 만약에 양안에서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면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협의에 따르면. 근데 협의에 따르면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무는 협의라고 없다. 하는 거는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응 방향을 공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정보 공유하고 네. 그 각 나라가 보낼 메시지를 서로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조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행동에 있어서도 같이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은 정보 공유하고 메시지를 정렬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 대응 행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 군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은 어때요? 예.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 예, 결국은 일본의 꿈인데 예.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야? 예.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한반도에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북한이 침공을 하기라도 하면 자, 일단 일본이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다시 군대 진주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일단 먼저 한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도운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하고 난리를 치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모을 수 있게
계기를 준 거, 줬다? 명분을 줬어요. 엄청나게 명분을 준 거고. 자, 그럼 소위 말해서 군사 대국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해군력, 공군력 플러스 사실 지상군 침공에 들어서 점령하는 지상군이 중요한데 필요하죠, 요건이. 자위대는 구조상 예. 지상군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징병제가 안 돼요. 징병제도 안 되고 병력도 지금 솔직히 부족하고 아마 돈을 더 준다고 그래도 아마 병력 모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분명히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비 투입하는 거를 현재보다 한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 투입은 많아지겠지만 과연 병력이 그다음에 이제 국방비 투입이 많아지면서 병력이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군사 대국으로 확 커진다? 사실은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군사대국인 게 무서울 걸요. 그래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 많은 외신에서 뭐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한미일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가 더 가까워질 거다. 예.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예. 분들도 있던데 예. 북중러의 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은요. 각 네.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세 나라가 가까워지는 게 이익이면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은요. 아까 우리 잠깐 예. 문희원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 나라의 셈법이 다 틀립니다. 셈법이 상대적으로 틀리고 되려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한국이 미쳤어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북한에서 네. 볼 때는 뭐 예전에 말만 잘 듣고 돈 잘 주고 막 그야말로 제일 좋은 호구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와서 야 무슨 뭐 한미 뭐 훈련을 강화한다. 그거보다 더 나가서 워싱턴 선언 통해 가지고 해서 야 무슨 막 군사력 막 늘리고 뭐 핵도 서로 같이 결정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주도권을 뺏겼어요. 예.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막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데 보여주는 것도 지금 소위 신통치 않아.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 게 뭐냐면 열병식을 하면서 쇼이구 데려오고 그다음 리웅충이 데려와서 옆에 딱 앉혀놓고 야 우리 삼국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사실 이게 북한의 그림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 정권 때 보면 힘들면 막 미국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듯이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이 좀 예, 다를 수 러시아 있다. 생각이 양쪽이 다 다르고 결국은 이제 제한된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미일 삼국이 한데 묶여가지고 해서 한다. 이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 을지 자유의 방패 예, 이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좀 훈련 내용이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좀 강화되나요? 훈련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좀 모양새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 이번에 보면은 예비군 그 훈련 우리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이전에는 그냥 하는 사람만 하는 그런 형식이었지만 이제 전 국민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23일 날 그래요? 수요일 날 네. 이제 막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 시간에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차도 이제 가생을 되셔야 돼요. 아 예전에 하던 그게 예전에 하던 부활되는 그걸 거예요? 부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 국민적인 차원의 훈련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되게 좀 약간 재밌게 보한 부분이 뭐냐면 가짜 뉴스 대응? 맞습니다. 가짜뉴스. 북한발 가짜 뉴스 대응 훈련. 북한발 가짜뉴스. 이게 전쟁이 되면 언제나 이런 소위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 같은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보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그다음에 되려 북한 쪽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을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게 만들지 소위가 우리가 이게 인지전 코그니티브 워페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차이인 거죠. 혹시 이 캠프 데이빗의 삼국 협력 이후에 실시되는 이 을지 훈련 이 기간 중에 북한이 뭐 대응 성격에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발은 충분히 언제나 북한 도발 가능성은 늘상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거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사실 뭐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은 갑자기 무슨 해군함을 방문했다죠. 해군을 김정은 방문해가지고서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뭐 이제 북한 치고는 꽤 큰 배. 네. 그래서 뭐 한 2,000톤 정도 돼 보이는 배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습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2,000톤 이 정도면 이건 뭐 되게
아기 배네. 우리 입장에선 거의 막 5,000톤, 6,000톤 이상의 함정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 전략 뭐 미사일 쏜다 아마 순항 미사일에다가 뭐 핵탄도 잡취해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 나는 너희를 압도할 능력이 있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BGM 좋아요. 예. 김병민의 민, 설주환의 설, 민심을 향한 여야의 치열한 설전, 민심 설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1부에서는요 남은 시간도 요 얘기 좀 먼저 해보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의 요 결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야당의 시각에서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그리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야당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 대통령의 올 초부터 이어져온 그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과의 어떤 외교인데 외교라는 게 원래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기브 앤 기브 외교. 예, 계속 주고만 있다. 받는 거 없다. 예. 받는 걸 왜 없겠습니까? 뭔가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등가성이 없다는 예, 말씀이시구나.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그렇게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좀 실익이 있는 외교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날 수밖에 없는 저는 외교 행보였다. 그리고 뭐 저는 이번 3자 그 미 한미일 3자 협의체 이제 어찌 보면 그 제도화된 협의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간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협의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다만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반대할 국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 동맹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거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일본 때문에 이런 얘기. 외교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건 안 바뀌건 지금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로 바뀌고 당장 내년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진보 정부가 만약 들어설 경우에 이걸 또 거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가역적으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정례화된 제도화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 게 이번 아마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뭐 저는 긍부정의 요건에 있고 아직 우리가 뭐 부정적인 요소를 짚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미국의 저 설주환 부위원장 얘기 들으면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 많이 주고 받아온 것은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딱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퍼주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논평을 하나씩 좀 살펴봤는데요. 전체 맥락이 퍼주기 외교라는 표현들이 계속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번 데이비드 선언 원칙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담을 보고 굉장히 당황했구나라는 생각을 주기 어렵습니다. 당황이요? 왜냐하면 논평에 대해서 퍼주기 외교를 빼고 난 다음 또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을 빼고 나면 여기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이 바라보기에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새 정상이 만나서 이 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안보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고 여기에 대한 협력을 튼튼히 강화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 전체적인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서 하나둘씩 따져 물어야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퍼주기 외교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퍼주기 외교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는 북한의 퍼주기 외교였고 그 당시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숱한 회담들을 가졌지만 이거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회담의 당사자들로부터 내용들이 부인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이 회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트집 잡을 거리를 저는 구체적으로 마땅히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뭔가 얘기는 해야 되니까 퍼주기다 뭐 이렇게 네. 표현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설주환 부위원장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할 동안 저한테 이렇게 사인을 줬어요. 야, 다음은 내가 얘기할 거야. 뭔가 지금 강한 반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걱정하는 건 전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과 일본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 의무 참전이 되지 않을까. 네. 더 문제는 뭐냐면 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다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에 있어서 네.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의무 참전을 해야 되나? 예. 인태 전략의 핵심이 지금 대중국에 대한 억제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네, 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VOA를 항상 참조를 해요.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 예. 거기가 굉장히 미국의 예. 보수적인 예. 거기 논조를 좀 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번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해당 문건에 듀티, 의무를 기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예. 그러면 추후에는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한국이.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에 잠시 쉬었다가 8시에 2부에서 마저 갈게요. 민심 설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이 하다 만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마저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소리 어떤 그 보도의 논지를 보면 이 보도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가장 그 주안점을 뒀던 것은 의무를 만드는 의무적인 협의체. 예를 들면 네. 저 양안 문제가 생기면 대만 해협에서 그렇죠.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일본 들어가고 우리나라 들어가고 그렇죠. 자동 우리 개입하게 하는 대한민국 그런 거. 국군이 예. 파병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저께 바로 이거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대만을 가상적으로 생각한 군사훈련을 바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의 반응도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는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미국의 이제 빅터 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지인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게 새로운 삼국 간 군사 동맹에 해당한다. 이번 협의가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우리가 의무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 북중러를 굳이 느슨하게 있었던 북중러를 우리가 굳이 쪼여서 이렇게 묶어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느슨하게 북중러가 있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실질적인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도 국제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비난할 때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유엔의 이 실질적인 안보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된 제재 결의 하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 이제 경제에 관한 문제에도 반도체를 비롯한 신기술에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국가나 협력을 담보했다라고 하는 측면들 아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 또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번쯤 이 데이비드 원칙 선언에 대한 전문을 쭉 읽어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어떤 건지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하나 말씀드리면 설주환 부위원장이 걱정했던 그 우려, 자동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동맹이 아니고 그래서 의무조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인 거다. 이 정도의 답을 했다. 중국 양안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대한민국 국군이 의무적으로 파병돼야 되는 것은 없다. 요게 대통령실의 답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정치권 이슈 좀 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 인사특위 위원장이 고민정 의원이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 그 며칠 전에 기자회견도 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이 있다. 국정원 문건들을 많이 공개하기도 했는데 인사청문회 하고 나니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창이 아주 뾰족하게 날카로웠다라는 평가는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조금 준비 많이 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말 오늘 아침에 아까 오면서도 들으니까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 방통위 간사잖아요. 과방위 간사인데 민주당이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안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 많은 하자가 많은데 그걸 꼭 굳이 임명을 하고 강행을 하셔야 되나.
예전 같으면 이런 하자가 많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에 보통은 하차를 하거나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내정을 취소하거나 이랬던 것인데 오히려 박성주 의원의 말씀도 보면 하자가 많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안도하면서 그냥 강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인사청문회 후보자 비교해서도 너무 이게 이동관 후보자의 어떠한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 다 비춰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몇 달 전부터 아들 학폭 의혹 문제부터 그 국정원 문건 최근에는 뭐 이제 부인의 뭐 의혹, 뭐 수수 의혹,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보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 인사청문회 때 한 방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설득을 했다고도 저 들었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피해자가 굉장히 한 분뿐 의사를 밝힌 한 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계셨다고 저 들었고 아마 접촉을 해서 상당히 증인으로서 이렇게 채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좀 아쉬워요. 되게 많이 아쉽고 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자료라든지 과거처럼 이렇게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히든 카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은 네.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그 이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절대로 임명돼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규정을 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2달 넘는 기간 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 지명이 되면 혹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 정말 방송통신 이 상황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인사 검증이 있었어야겠죠. 근데 한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통상적인 청문회가 거치고 나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못했을 때 나오는 언론의 평가입니다. 그만큼 야당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아이의 그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는 이 도덕성에 대한 검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일 텐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자녀 학폭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해당되는 당사자가 자기를 피해자로 부르지 말라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가장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중요한 청문회의 내용들은 결국은 언론 장악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민주당이 그 문제에 집중 공세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동관 당시 수석 등 그 당시 공직 상황 속에서의 언론 장악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이 창이 날카롭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뭐요? 자기 치부 때문에. 본인들이 임명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종편, 재승인 평가 의혹 등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비춰보건대 무엇이 진짜 언론 장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들어가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 청문회 실패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아마도 채택을 잘 안 될 것 같고 여야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임명할 거로 보시죠? 김병민 최고위원. 현재로서는 뭐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담은 없어요? 이번에도 야당에 동의 안 해준다 또 임명해? 또 임명 강행이야? 그런 부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초식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썼던 초식이잖아요. 이번이 몇 번째 임명 강행이냐? 요 초식을. 그게 역으로 돌아오는 부담은 혹시 없을까요? 이게 이제 새로 뉴 노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인사청문회 못하러 있냐 일단은 이런 거?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여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고 야당은 소수의석인데 소수의석의 야당이 청문회에서 막 열심히 외치고 그 과정에서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컸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완벽한 여소야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하고 있는 법안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인사권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와 다른 점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의석의 숫자가 분명히 있긴 하죠. 자, 그러면 다른 점도 있어요. 뭐요? 협치를 전혀 안 하신다는. 그때는 했었나요? 네. 아니 그래도 대화라도 하고 대화라도? 뭐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저는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또 야당 불러서 청와대에 불러서 식사라도 하고 뭐 상춘제에서 만나서 이런 거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다 지금은. 뭐 지금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연설에서 딱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요?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뭐요? 통합. 통합.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가? 예. 그런데 그때 예. 취임사 때 뭐라 하셨냐면 왜 통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까? 대통령님. 그러니까 통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넣지 그래요? 않았다라고 예.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거 좀 물어볼게요. 그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그랬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도 그래왔고 이 임명할 거로 보시잖아요. 이동관 예? 후보자. 뭐, 예. 그러면 제1야당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임명된 이후에.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뭐 벌써 뭐 탄핵 소추 뭐 이런 얘기도 뭐 보도가 탄핵에 되길래.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뭐 있다라는 소문은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뭐 한 7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벌써? 네, 뭐 예. 그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저는 이게 시작이 어디였었냐면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숫자가 부족해요. 지금 뭐 야당 8월 23일이면 김현하고 네. 김효재 지금 직무대행도 전부 다 임기가 끝나버리고 이동관 내정자가 지금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면 여당 추천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럼 두 명이서 지금 원래는 5인이서 이렇게 협의체잖아요. 예. 합의체 기구인데 지금 두 명이서 지금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과반이면 한 명만 찬성하면 두 명 다 찬성하면 물론 다 과반이 되지만은 그건 너무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방송 통신이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동관 후보 이제 내정 뭐 거의 이제 저는 방통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위원장께서 제발 방통위를 정상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야가 견제를 하면서 방통위를 운영하라고 지금 우리가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뭐 이런 최민희 의원을 전 위원을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뭐 수원지검에서 있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곧 조사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공통된 의견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영장을 친다. 뭐 저는 찍어 갔다. 뭐 시기야 모르겠고 발부해면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도 그렇고 서초동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근데 영장을 치면은 결국 이제 이 불체포 특권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주세요. 내 발로 걸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말인가요? 민주당에서 의원들 모임이 있었죠. 거기서 네. 뭐 친명계 의원들이 뭐 부결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다던데. 그러니까 그 당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당의 입장이다,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좀 학대 해석이다 생각을 아마 합니다만은. 그런 의견 밝힌 의견이 박찬대, 정청래, 민영배 의원으로 네, 좀 보도돼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이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친하신 어쩌면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으로서는 네. 당연히 불체포권 지금 혹시나 모를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기 네. 위해서 어떤 꼭 이걸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분들은 네. 지금 그분들은 김은겸 혁신안을 이번 제안된 최종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당이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대의원제 폐지를 비롯한. 네, 대의원제 뭐 축소 이거 하고 있는데 김은경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럼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그 김은경 혁신안을 예를 들어 정청래 최고위원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취사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선택적으로 3호 대의원제 폐지만 받고 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안 받고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김은경 혁신위의 출범과 네. 처음과 끝이 다 그러면 어찌 보면 논리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분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요?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아두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이건 정당하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딱 마이크 앞에 서갖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네.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네. 그리고 회기 중 영장을 치는 건 꼼수라고 아마 규정을 했던가요? 굉장히 네. 날선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비회기 중이라는 건 임시국회 8월 말에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이고 네. 아직 대북송금 관련해갖고 지금 불러다가 소환조사도 해야 되고 일련의 내용들을 조사해서 영장을 치게 되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바라봐도 정기국회 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사 스케줄상. 수사 스케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게 되는 영장 청구는 이 꼼수처럼 규정해버리면 처음에 혁신이가 말했던 그리고 민주당이 같이 단합했던 정당한 영장 청구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박찬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청래 의원 두 분은 그냥 의원이 아니라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도부의 핵심 이재명 대표 측근 최고위원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날라오면 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일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짜고 치는 약속 대련.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오더라도 네. 마지막 순간까지 명분을 지켜가면서 방탄하겠다고 하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영장실장 받을 거면 회기 중보다 비회기 중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기 중에 오면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그렇죠. 부결되면 방탄 정당이다. 또 오명을 또 뒤집어 쓸 거고 가결되면 야 반란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완전 상처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비회기 중에 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예전에 설주환 최고위원 죄송합니다. 최고위원이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주환 부위원장도 저한테 아마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했던 네. 것 같은 제 기억에. 네. 이제 지금 수사 흘러가는 걸 보면 8호는 쉽지 않을 거다 영장이 스케줄상. 그렇죠. 이제 원래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이화영 씨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네. 8월 달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지만 지금 이화영 씨 재판이 네. 한 달 동안 공전이 돼버렸어요. 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재판 파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진행하는 어떤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8월은 좀 쉽지 않을 것 네.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기 국회 때인데 정기국 때 뭐 회기 중단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마 네. 저는 근데 검찰의 수사를 일단 뭐 그냥 일반적인 사법적 수사라고 판단하지는 않아요. 아,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는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분란을 만들어야죠 민주당에. 폭탄을 던진다. 씨앗을 한번 그러니까 불씨를 던져서 네. 어디 불이 활활 타는지 네. 그냥 뭐 이게 그냥 큰 효과가 없는지 한번 시험에 들게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기 중에 아마 청구를 일부러라도 할 것이다. 아까 우리 이름 나왔던 3명 중에 민영배 의원이 그랬던 거예요. 정확히 3명 중에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들어갔다가 나가자. 네, 그런 네. 폭탄의 문제 민영배 의원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폭탄의 문제 가결돼도 부담, 부결돼도 부담이고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거 같으니 그렇죠. 아예 저 투표에 들어가지 말자. 예, 들어갔다가 투표할 때 나오자. 자, 예. 퇴장하자. 예, 예. 그게 열리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 무조건 거쳐야 되는 절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민영배 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든 부결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이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네. 한 몇 명만 한 표였던가요? 한 표였던 걸로 아,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찬성과 반대 그리고 네. 나머지 무효표가 있었는데요. 무효표 때문에. 예, 그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칫 몇 표만 이탈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아까 일관성이 있다 그랬는데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혁신이 때 한 번 더 나왔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불체포 특권 표결할 때 그 당시 기명 투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네. 마지막까지 방탄으로 막아세우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친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나설까라는 자,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의 얘기는 본인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 실심사를 받고 기각을 시키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 입에서 나온 거는. 근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핵심 친명계 의원들은 뭔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 보도 보니까 친명계에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을 경우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중 공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표 쪽에서 물러나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성철 소장이 얼마 전에 제기한 그러한 사퇴서 10월 사퇴설도 아마 플랜 B 중에 하나가 어떤 네. 논의 과정 중에서 나온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뭐 구속이 됐다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당헌 당규상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헌 당규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속되면 강제 대표 사퇴 이런 건 없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있는 게 뭐 8조의 2에 이제 기소됐을 경우에 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뭐 많이 말을 했지만은 뭐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가 이제 논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여러 기구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 아니면 다른 그룹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라도. 알겠습니다. 네. 자, 김병민 최고위원에게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네, 우리 당 얘기요. 네. 이재명 대표 물어봐 주길 잘했죠? 그랬을 것 같아서 제가 국민의힘 얘기 물어보려고. 침몰하는 배로. 아, 네네. 네? 배.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서 배 침몰시키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경고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던데 그 수도권 위기론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이 최근에 윤상현 의원, 네.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이래요. 자, 윤상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배가 침몰하면 먼저 죽는 건 수도권 의원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수도권 자, 의원들보다 먼저 죽는 거는 수도권 당협위원장? 당선되지 못한 원외위원장들이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의원님들은 네.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지난 2020년 총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때 강북 지역에서 용산 딱 한 곳, 권영세 의원님 한 곳만 살고 나머지 다 전멸입니다. 네. 강남은 강남 3구. 강남 몇 개만 살고. 그러니까 네. 수도권 의원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니까 조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네. 다 굉장히 수도권 중에서도 따뜻한 곳에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기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여기에서 한 5% 이내 범주에서 정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자, 네. 그러면 당 지도부이지만 수도권 서울 네. 강북 원외 당협위원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을 봤을 때는 예.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 이거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거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상으로 현재 있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수 유리할 수 있다. 네. 근데 유리하다 그래서 자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뭐 이깁니다. 자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선례가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한번 돌아가 보시죠. 어? 대통령 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20%가 넘는 여론조사를 앞서고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지지층들의 결집보다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가서 중도층들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판단들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수치가 나오든지 간에 전략적인 판단과 전략적인 발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지도부의 책무기도 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는 수도권 선거 쉽지 않습니다가 맞다는 거죠? 수도권 선거에서 마지막까지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특히나 집권당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일부 좋게 나오더라도 네. 또 반대로 실질적인 데이터와 관계없이 이거 이렇게 선거했다면 큰일 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위기론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지지층들이 이탈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제가 수도권의 원외위원장으로 또 지도부에 같이 교집합을 있는 상황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제일 중요하냐면 집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아하,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수 의석이지만 이 당에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적 마음들이 결집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반보 정도 부족한 일들을 채워내는 읍소가 필요합니다. 자, 20초 남았어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어렵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내년까지도 방금 읍소 전략이 각 당에 똑같은 전략이에요. 민주당도 거기에 드는 순간 죽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압승을 했지만 이번 선거는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진짜 500표 1000표 차이에서 나눠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설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주한 법률위 부위원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 경제 상황반을 설치하고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이거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차이나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최근에 이 중국 차이나 리스크
부동산, 뭐 금융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헝다그룹 여기가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있다라는 얘기는 얼마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 부동산 개발업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행사겠죠. 네. 이게 이제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다. 금융도 위험해질 거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상황이요. 부동산으로부터 촉발된. 예,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 경제를 돌리는 세 개의 엔진이 있어요. 네. 하나가 수출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인프라 투자고 어허.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개발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예요, 부동산 개발. 예, 부동산은 이제 GDP 25%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수출이 GDP에서 한 20% 정도 넘나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미중 간의 발등이 붉어지면서 중국산 물건 사면 안 된다, 부품마저도 사면 안 된다 이런 네. 기조가 높아지면서 수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1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돌리는 엔진 하나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인데요. 네.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이 붉어지면서 가장 많은 인프라를 투자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였는데 네. 반도체가 2, 3년 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 내 기업들 중에 파산한 회사만 3,000개가 넘어요. 이 반도체 회사는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 뭐 치킨집 3,000개 정도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경제를 계속 돌리기 위해서 남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이 하나 남은 겁니다. 앞서 말씀하시는 수출이나 인프라 투자는 미국과의 관계니까 대외 네. 문제인 거고 그렇죠. 중국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맞습니다. 근데 국내의 부동산은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할 건데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의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부동산이라고 시진핑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수출이나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를 당분간 꾸려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선포했어요. 네. 근데 이 내수라는 걸 딱 들여다봤더니 부동산을 죽이고서는 내수를 살릴 수 없구나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은 98년도부터 이제 정부가 무상으로 집을 나눠주던 그런 제도를 완전히 없애고 이제 집이라는 것도 사용권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났더니 그동안 내 집 장만하고 싶었던 아니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집을 장만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비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문화가 계속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개인들도 어떻게 하면 집 사야지 하는 그 니즈가 많아졌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중국이 이렇게 낙후된 국가에서 발달된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 정부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 정부는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 사용권. 네. 이 사용권을 어딘가 개발회사에다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지방 정부를 발달시킨 거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랑 미국 같은 서구 사회와는 다른 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방 정부가 그동안 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냐 하면 네. 토지 사용권 매매라든가 부동산 관련 세수에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죽인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크게 문제가 터질 첫 번째 축은 바로 지방 정부죠. 지방 정부는 이제 어디서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만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지방 정부의 부채 수준을 보면 우려될 수준인데요.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예전에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아주 불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아래였어요. 근데 최근 100%가 넘었어요. 수입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파산까지 우려해야 될 지경에 이른 1등급 그러니까 가장 우려가 높은 지방성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데만 하더라도 후베이, 스촨, 장시, 뭐 그다음 안후이 뭐 이런 뭐 이런 데거든요. 귀주. 특히 장시성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공무원들 퇴직금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감봉하고 또 인원 구조조정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중국 부동산 무너지면 네. 부동산에 돈 빌려준 금융회사 당연히 무너질 거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리먼 사태는 비슷한데 그거와 다른 점은 그 개발업체로부터
소위 말하는 세수 같은 걸 걷어오던 쉽게 얘기하면 지방 정부도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네. 중국 경제 휘청하는 건데 네. 중국 부동산 잘 나갔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꺾인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은 돌려막기의 그 극단까지 온 것 같아요. 중국도 2000년 이후부터 부동산이 너무 뜨거워진다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중간중간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6년 연달아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했는데 갑자기 2007, 8년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때도 내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부터 살리고 본 거죠. 그때 부동산 살린 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생이라든가 흔히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그 룰을 열어준 거예요. 문호를. 그랬더니만 왠지 예전에 우리 카드채 사태 시발점과 좀 비슷한 느낌이 비슷하고요. 드는데 대학생들한테 다른 동네에서도 집 사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코인 열풍 불었던 것처럼 마치 그 당시에 중국 대학생들이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분 거예요. 마침 대출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1성지 2성지에 허허벌판인 곳이 갑자기 신도시처럼 아파트 단지 들어서서 벼락부자 된 거를 본인들이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음 타자는 3성지 그다음에 4성지에 해당되는 조금 이제 저 교외 지역에 있는 도시들 여기에서도 똑같은 바람이 불 거니 내가 미리 대출을 받아서 싸게 그걸 사놓겠다고 엄청난 취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3성지 4성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여기도 분명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난개발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진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금 집 사놓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뭐 입주가 안 되거나 판매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죠. 자, 그런데 다시 또 그렇게 부동산을 살려놨더니 너무 뜨거워져서 문제가 되고 있을 탈라인 2010년도 넘어서는 다시 부동산을 억제하려고 했는데 다시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맞물려서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그때 내수를 통해서 경제 활로를 모색하려고 또 부양을 한 거예요. 한번 거품 빼야 될 때 안 빼고 계속 키우다가 한 번에 터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오다 보니 이제는 군사를 빼지 않고서는 이 체질이 계속 간다는 건 이제 끝이 보인다고 내부에서도 판단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해요. 중국의 40년 경제 호황이 끝났다. 뭐 이렇게 단언했다고 하고 위험 신호가 온 천지에 널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는데 맞는 판단입니까? 저는 맞는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이 축에 의존해서 지금 지탱해 왔던 그 경제 주체들을 보면 중국의 각 지방 정부, 그다음에 개인들도 자기 자산에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70% 초반인데 중국은 70%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저앉으면 자기들 전 재산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금융회사들. 금융회사들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굴러왔는데 전부 다 맞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이 낄 대로 낀 이 부동산 이거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구조조정했었을 때 이럴 때 이게 구조조정하면 수출이나 다른 데서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여지도 없으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과한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 리만 사태 때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뭐 헬리콥터 벤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벤 버냉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그냥 돈을 찍어서 뿌려댔잖아요. 그래서 살아냈어요. 결국에는 중국 정부도 그러면 야 이거 부동산 우리 살려야 되잖아. 안 그러면 다 죽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중앙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살려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했는데 중국 왜 안 돼요? 달러랑 위안화의 차이, 그다음에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미국은 적자,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석유하고 그렇죠. 석유하고 식량인데 미국은 이 두 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고 석유는 아예 캐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상황이 달라요. 반드시 국가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은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이고
식량도 수입해오는 나라로 바뀐 지가 2000년 초반부터 이미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위안화만 찍어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뭔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견제 때문에 본인들이 육성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그 수출은 반드시 해야지만 국가의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그러면 더 앞단에서 우리가 차단을 하겠다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광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하자원, 반도체, 우주항공, ICT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토류유의 광물들이 필요한데 그 광물에 투자하는데 그럼 해외에 가서 그 광물의 광업권 살려면 무슨 화폐가 필요하겠습니까? 달러요.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위안화를 찍어가지고 해결되는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달러가 자꾸 외국으로 나가야 될 구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광업 투자나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더더욱 중국 경제에 불안감을 느낀 개인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자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겠네요. 또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중국의 IC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경제의 어떤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높아져서 본인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국내 회사는 일부러 파산을 시키고 해외에서 재창업을 하려고 또 나가려고 해요. 또 달러가 나갈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를 해결하는 미국 중앙은행의 기조와는 이번에는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신 보도 보니까 중국은 회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다던데 허장성세인 건가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직자들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서 밀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경제 너무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진짜 중국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도 더 위축되고 투자도 더 위축되죠. 당분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현직자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톤앤 매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신뢰를 못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장의 대응은 중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점점 쉽지 않다라는 평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 쉽지 못한다는 게 뭐 망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돈을 빌린 곳은 대부분은 국내 금융기관이에요. 해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국내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나름대로 봉합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는데 몇 년 걸리겠죠. 자 그러면요 교수님. 네. 뭐 좋든 싫든 간에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발 우리 수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심화된다고 하고 그런데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터졌어요. 중국 경제가 휘청해요. 성장률이 예전만 못해요. 그럼 우리는 물건 팔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에 돈을 많이 빌려줬거나 뭐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는 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겠죠. 돈 물린 데는 없다. 예, 간접 투자로 들어간 건 있지만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큰 후유증은 없을 정도고요.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은 클 겁니다. 중국 시장에 좋아지죠. 그렇죠. 중국인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 물건이 덜 팔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또 환율이에요. 중국의 위안화랑 우리 원화는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많아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 가치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시장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2차적인 피해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어제인가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 여기에 중국 경제 상황반 요런 거를 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요 각 성마다 할당을 줬어요. 지금 어떻게든 외자를 유치화하라, 또 외국 기업 유치화하라, 또 일자리 창출해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 또는 중국에 진출하기 희망할 것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국으로 들어와 달라. 그래요? 하면서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중국의 큰 어떤 바이어들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 아닌 투자를 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이 물리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출처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모니터를 해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중국이라는 단일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단기간에 대체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생산기지 역할을 할 단일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크기로 봤을 때는 예,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한 곳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몇 군데를 찾아야 되는 숙제가 많아진 거예요. 뭐 인도에 베트남, 그렇죠. 다 나오는 거죠. 뭐 캄보디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네. 당분간은 간접적인 형태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올 초부터요. 네.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얘기 중에 상저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상반기에는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을 거야. 왜냐고? 코로나 끝나고 중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 수출이 늘어나서 하반기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중국이 부동산 문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상저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에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정부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 추경호 부총리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역시 큰일 났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현직자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직자들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같이 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게 그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많은 경제 전망을 하는 연구소에 국내 연구소에서는 이미 중국의 낙수 효과라든가 리오프닝으로 인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에 되게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저하고의 기조가 예전에 생각한 것보다는 네. 낮아지거나 아니면 상저하고가 아예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네. 질문 드려야 되겠다. 6호 있잖아요. 6호. 예. 그동안 우리나라에 안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풀어줬잖아요. 네. 그거 왜 풀어준 거로 보세요? 그게 바로 제가 네. 중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든 건데요. 네. 우리 예전에 사드 파동 이후 한한령으로 그거 못 가게 막은 거잖아요. 네. 그건 본인들의 국정 기조예요. 그런데 대규모 관광객도 해외로 보내는 걸 허용해 줄 테니 그거 허용해 주면 중국 내부에서 단체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업종은 또 활황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거라도 해봐라라는 거예요. 여행업계라도 네. 좀 먹고 살아라. 예, 오. 그런 제스처지 갑자기 네. 한국과 뭐 화해의 제스처다 이렇게 보기에는 해석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5182님께서 중국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 때문에 화병 날 것 같아요. 시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보면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나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중학개미들도 좀 있으실 거 네. 아니에요. 그분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를? 근데 종합 주가 지수를 따졌을 때는 좀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재정 건전성,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에게 안 좋은 기업들을 너희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대출을 하면서 그 수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좋은 회사의 주가는 작년 대비 2배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편차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옥석 을 가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옥석 가리는 게 쉽지 않아서. 쉽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차이나 리스크란 단어가 우리 언론에 보도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게 환율 시장이에요. 네. 이 환율 시장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불안전성이 있었을 때 중국과 관계는 없지만 다른 국가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환차손에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중국의 물건 못 팔거나 중국에서 돈 띄일 사람이 아니라 중국 밖에 그 교역을 하는 사람들의 환차손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엑소더스를 더 해야 될 상황으로 보여져요. 탈중국. 예, 네. 중국 내부에서 부동산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기조가 당분간 다른 대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네. 긴 시간이 걸릴 네. 거예요. 그러면 중국만 바라보고 비즈니스 한 사람이 이제 다른 판매처를 찾아야
되니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주기 위한 게 저는 두 번째 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기지도 중국에서 벗어나고 네. 시장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금리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금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니까 곧 그거 하잖아요. 우리 금통위. 네. 예. 저는 금리는 동결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허. 가계부채랑 기업부채가 아직까지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시장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외화 자금이 유출되는 경로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이번 것까지는 동결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차이나 리스크 중심으로 해서 경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속보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을 영등포에서 찾았다. 이런 속보 전해드린 바 있는데 다행입니다. 건강 상태에 이상 없고 아주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